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을 향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의정부 갑선거구의 지난 선거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 먼저 지난 총선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형환 당시 후보가 54,806표를 얻으며 53.03%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강세창 후보를 약 16%포인트 차로 눌렀는데요. 의정부 갑 선거구에서는 최근 3번의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의 문희상 당시 후보가 47.01%를 득표하며 새누리당의 김상도 후보를 1.74%포인트 차로 신승했고요. 이후 20대 총선에서도 문희상 후보가 42.84%를 얻으며 승리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앞섰는데 그렇다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의정부 지역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52.91%를 득표하며 43.51%를 얻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앞섰습니다. 당시 의정부 갑 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많은 표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지난 2022년 진행된 의정부 시장 선거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동군 후보가 52.53%를 52.53%의 지지를 얻으며 상대였던 민주당의 김원기 후보를 6.6%포인트 차로 이겼는데요. 의정부 1, 2동과 호원동 등 의정부 갑 전 지역에서 김동근 후보가 김원기 후보를 앞섰습니다. 네, 지난 총선과는 다르게 최근 의정부 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섰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의정부 갑의 후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지낸 전희경 예비 후보가 지난 15일 일찌감치 단수 공천을 확정 짓고 활동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정부를 방문하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에서는 아직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의정부 갑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는데 현재까지 전략 공천은 물론 경선 여부 등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문석균, 최경자, 장수봉 예비 후보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활동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21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신설이 확정된 양주 율정중학교가 3월 개교합니다. 양주 율정중학교는 40학급 규모로 율정초등학교와 공립양주유치원 사이에 들어섰는데요. 올해 율정중학교 입학 예정인 1학년 학생은 모두 330여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아직 학교 설립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입학생들은 9월 전까지 인근 회천중학교에 마련된 임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회천중에는 일반 교실 10실과 특수학급 1실, 교무실과 행정실, 보건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의정부 고산지구에서 의정부역을 거쳐 경기교육청 북부청사로 가던 시내버스 1-7번이 3월부터 흥성권역 고등학교를 지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가 밀락 고산지구 학생들의 등하교 접근성 개선을 위해 3월부터 1-7번의 노선 구간을 변경하기로 한 건데요. 이 버스는 앞으로 고산지구에서 의정부역을 거쳐 의정부공고와 의정부여고, 의정부고와 광동고 인근을 지나게 됩니다. 그동안 밀락 고산지구에서는 흥성권역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이 700여 명에 달함에도 직행 노선이 없어 불편이 제기돼 왔습니다. 포천시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포천시립박물관 건립과 콘텐츠 개발, 근현대사 조사 등에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백영현 포천시장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함께 포천시립박물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포천과 관련된 근현대 자료 20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서 울상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중개인들인데요. 한때 노후 대비 수단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공인중개사의 인기가 대단했는데 지난달에는 새롭게 문을 연 부동산보다 문을 닫은 곳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심다희 기자입니다. 23년째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 중인 김옥순 씨.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지난해부터 거래가 점점 줄더니 올해는 손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예전에 거래 절벽 절멸 말했던 거에 더 극한 표현이 없어서 표현을 못할 뿐이지 너무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거의 자포자기인 상황이 아닌가. 투잡, 대리운전이나 배민하신다는 분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손해를 줄여가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문을 닫는 중개업소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21년 3,200여 건이던 폐업과 휴업 건수는 이듬해 3,300여 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800여 건으로 15% 이상 급증했습니다. 2021년과 22년 폐업과 휴업이 3,800여 건이었던 경기도 역시 지난해엔 4,300여 건으로 문을 닫는 업소가 크게 늘었습니다. 인천에서도 지난해 처음으로 부동산 폐휴업 건수가 1,000건을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 중개업 신규 등록은 감소했는데 서울은 4,000여 건에서 3,000여 건으로 경기도는 5,300여 건에서 3,500여 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엔 문을 연 공인중개업소보다 문을 닫은 곳이 더 많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개업이 가장 많은 시기인 1월에도 휴폐업 건수가 신규 개업 건수를 앞질렀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건설 경기 악화로 매매 심리가 위축되면서 중개 수요 역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합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데 임대료 등 지출은 그대로인 상황.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풀리지 않는 한 문을 닫는 부동산 중개업소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총선이 지나면 살려야 되는 건설사, 시행사 또는 안 되는 건설사를 구분해서 여러 가지 수술을 할 텐데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위축이 되거든요. 총선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오히려 투자 심리 위축 상황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한때 노후 대비 수단으로 중장년층의 인기를 모았던 공인중개사, 부동산 시장 침체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희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B노선 민자 구간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GTX B 민간투자사업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 협약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업 시행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주식회사로 대표사는 대우건설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 시행자와 실시 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계획입니다. GTX B노선은 인천대 입구역부터 마성역까지 14개 역을 정차합니다. 사업비는 4조 2,894억 원이며 총 길이는 82.8km입니다. 인천대 입구역부터 청량리역까지 1일 최대 160회 운행하며 상봉역에서 마성역 구간은 경춘선과 선로를 공용합니다. GTX B노선이 개통하면 지하철과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리던 인천 송도,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인천대 입구에서 마성역 간에도 2시간 반 이상에서 1시간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아이패스가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인천시는 올해 5월 도입 예정인 정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 인천 아이패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인천 아이패스는 정부의 K패스 혜택인 대중교통 비용의 20%를 환급하고 K패스의 월 60회 한도로 없애 무제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단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 환급합니다. 또 청년 범위를 19세부터 39세로 확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6세부터 18세 어린이 청소년까지 청년층에 포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환급률도 처음에는 30%지만 단계적으로 5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광역버스 정기권 개념인 광역 아이패스도 오는 8월부터 시행합니다. 광역 아이패스는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시민이 8만 원을 내면 30일간 인천시 광역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430여 채를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 117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 5부는 사기 혐의로 41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인천과 경기 고양, 의정부 등 수도권 일대 빌라와 다세대 주택 임차인 9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도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주택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매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A씨와 함께 범행한 부동산 중개 브로커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가 전공의 집단 행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과 휴일 진료 가능한 병의원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기존 73곳이었던 야간 휴일 진료 가능 병의원을 34곳 추가해 107곳으로 늘리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야간 휴일 진료 가능 병의원은 서울시 누리집 동네 문 여는 병의원 정보 제공과 자치구 누리집 응급 의료 포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120 다산 콜센터와 119 구급 상황관리센터로 연락하면 야간 휴일 진료 가능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11,578대를 보급합니다. 민간 부분은 11,362대로 승용차 5,000대, 화물 2,500대, 이륜차 1,000대, 택시 2,380대, 시내 마을버스 427대, 어린이 통학 차량 45대 등인데요. 공공부분은 216대로 승용차 128대, 화물 55대, 버스 10대, 이륜차 23대 등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최대 8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전기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6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지원되며 냉동 탑차 등 특수 화물차는 최대 1,77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7일 경기도청에서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를 만나 인공지능 산업과 청년 교류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그동안 싱가포르 측과 인공지능 등 협력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을 계기로 내용을 진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에릭 테오 대사도 경기도는 인구도 많고 기업도 많다며 디지털과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김 도지사의 다보스 포럼 참석을 계기로 싱가포르와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29일까지 1분기 청년 기본소득을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도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급액은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 최대 100만 원이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자바바 어플라이 통합 접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가 아동급식을 배달 앱으로 비대면 주문할 수 있는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을 3월부터 10개 시군으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을 이용하면 현장 대면 결제만 가능했던 기존 아동급식 카드를 경기도 공공배달 앱인 배달특급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3월부터 동두천과 수원 등 10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7월부터는 아동급식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포천과 양평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는 급식 지원 대상 아동들이 낙인 효과 등을 걱정하지 않고 배달앱을 통해 비대면 주문을 할 수 있게 된 점을 플랫폼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습니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17개 광역단체 중 종합 2위를 기록했는데요. 3개 분야 10개 세부 평가 지표 중 8개 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